아우 더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아이스 초코, 그리고 빙수도 주세요. 요즘 음료 마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아이스, 얼음입니다. 날씨도 한몫하지만 꼭 더워서만은 아니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얼죽아라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얼음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3,000가지가 넘는 편의점 상품 중 몇 년째 판매량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얼음컵입니다. 덕분에 용량도 모양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맛도 생겼죠. 한 해 편의점 얼음 시장은 이미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린 물이라기보다 돈뭉치 아닌가요? 얼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기원전 1700년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테르카에서 발견한 점토판에 짐리림이란 통치자의 이전에 어떤 왕도 지은 적이 없는 얼음 창고를 지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기원전 400년쯤 페르시아인이 만든 얼음 저장고 야크찰도 발견됐죠. 우리 조상들도 얼음 창고 BINGO 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기술은 없었을 테니 겨울에 언 얼음을 잘라둔 건데요. 삼국유사의 신라 3대 노래왕 때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사기엔 신라 22대 지증왕 6년에 왕이 얼음을 보관하라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을 맡은 관직도 있었어요. 이름은 빙고전. 국가 차원에서 얼음을 관리한 거죠.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두 종류의 빙고를 뒀습니다. 창덕궁 안에 있는 건 궁 안에 있다 해서 내빙고, 사대문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다 해서 외빙고라 하고, 외빙고는 서빙고, 동빙고 둘로 나눴죠. 서빙고는 1396년 태조 5년 지금도 이름을 그대로 쓰는 용산구 서빙고 동에 지었고요. 동빙고는 지금의 옥수동 한강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빙고동이 있는데요. 서빙고동의 동쪽에 있다 해서 붙여진 지명일 뿐 실제 동빙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얼음이 가장 필요할 때는 의외로 장례식이었대요. 조선시대엔 왕이 승하하면 5개월간 궁에 모셨습니다. 겨울엔 괜찮지만 따뜻한 날씨를 지나게 될 때는 시신을 잘 보관하기 위해 얼음 침대를 만든 거죠. 국조 5레이에 길이가 3m, 폭이 1.6m, 깊이가 90cm 정도 되는 얼음이 왕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음 보관 창고, 빙고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동빙고는 1동, 서빙고는 8동. 얼음 양은 서빙고가 13배나 더 많았다네요. 양이 적은 동빙고의 얼음은 왕실에만 썼고 서빙고에 보관한 얼음은 고급 관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얼음을 나누다는 뜻의 반빙이나 더위를 이기다란 뜻의 사빙이라 했어요. 임금이 내린 나무로 된 빙표를 빙고에 가져가 얼음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얼음 교환권 같은 거죠. 이때는 자연적으로 언 얼음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지 않으면 큰일인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주소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기우제처럼 올겨울 춥게 하소서 하는 기한제도 지냈대요. 사실 빙고하면 경주의 석빙고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 조선시대 빙고는 거의 다 나무로 만든 목빙고였습니다. 나무는 잘 부서져 석빙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2005년 3월 충남 홍성읍 오관리에서 목빙고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그 지역을 빙고제라 불렀다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반지하 구조의 기와처럼 구워서 만든 배수시설과 집, 갈대, 왕교 등이 쌓인 층도 있었습니다. 충남대 연구에 따르면 빙고에 보관한 얼음은 6개월간 손실률이 0.4%밖에 안 될 만큼 보존 성능이 좋았대요. 와, 전기를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완벽하게 남아있는 석빙고의 구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추워도 사방이 가로막힌 지하실은 영상 10도 이상의 따뜻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석빙고는 영하 0.5도에서 영상 2도였대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출입문 옆에 세로로 붙어있는 날개벽입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해 빙고 안에 냉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지금 냉장고의 냉각기처럼요. 화강암으로 만든 천장은 1, 2m 간격을 두고 아치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움푹 파인 공간을 만들어 더운 공기를 가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찬 공기는 아래에 남고 뜨거운 공기는 위쪽의 환기 구멍으로 빠져나가요. 빙고 외부에 잔디를 심은 것도 복사열을 막기 위해서죠. 얼음과 벽, 천장 틈을 왕겨, 밀집, 톱밥 등으로 채워 외부 열기를 차단했고요.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흙과 석회로 방수층을 만들었어요. 또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빙고에 엄청난 과학 원리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얼음을 빙고로 옮겨 보관하는 과정은 과학기술과 거리가 멀었어요. 하천의 얼음이 가장 단단하게 어는 그야말로 엄동설 안에 사람이 직접 얼음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 작업은 벌빙이라 불렀는데요. 이걸 누가 했냐면 장빙군이란 이름으로 징발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얼음이 단단하게 얼 때까지 강가 노숙은 기본. 그때 뭐 따뜻한 패딩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장갑이 있었나요? 아우, 그 말하는 제 손끝이 시리네요. 방수도 안 되는 옷을 입고 그 추운 날씨에 나가 있으니 동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얼어 죽는 경우도 꽤 있었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겨울철이 되면 벌빙 구역을 피해 도망가는 남성들이 생겨났고 빙고가 청상과부를 만든다는 빙고청상이란 사자성어가 나왔다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채취한 얼음을 아까 이야기한 빙고에 보관한 거예요. 관료들에게는 빙표, 얼음 교환권을 준다고 했죠. 얼음을 백성들의 눈물, 누빙이라 부르며 안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Why not? 감사히 잘 받았죠. 그럼 이렇게 힘들게 얻은 얼음으로 뭘 했을까요? 얼음을 잘게 부숴 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진주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플렉스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얼음에 비단 옷을 입혀서 죽부인처럼 껴안고 자는 빙랑, 얼음을 병풍처럼 둘러치는 빙병, 얼음으로 방을 차게 하는 호환행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여름엔 얼음을 만져볼 수도 없었죠. 당시 얼음으로 떼돈을 번 사람도 있었어요. 봉석주란 공신인데요. 왕이 내린 빙표를 민간에 팝니다. 본인 빙표뿐만 아니라 사정상 빙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관료의 빙표까지 싸게 사서 시장에 내놨대요. 어느 시대나 돈 버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돈만 있으면 얼음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반인을 위한 사설 빙고, 사빙고도 등장을 합니다. 한강물이 얼었을 때 얼음을 잘라 보관해서인지 한강을 따라 마포, 합정, 한강변에 30여 개가 생겨났는데요. 사실 동빙고, 서빙고 얼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얼음이 사빙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의 얼음은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와인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 눈이나 얼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와인은 칠링이 중요하죠. 주로 산꼭대기에서 캔 만년설을 구덩이 안에 넣고 단열재로는 밀집을 사용했대요. 17세기 유럽 왕궁이나 저택엔 얼음 저장고가 있었고 1806년부터는 얼음 수출도 시작해요. 나중에 얼음왕, 아이스킹이라 불리는 프레데릭 튜더가 스타트를 끊었죠. 카리브해에 얼음을 싣고 간 겁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시원한 아이스 음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음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는 섬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큰 손해는 아니었어요. 얼음은 공짜로 잘 나온 거고 얼음을 갖고 2,400km라는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을 증명한 시간이었죠. 그는 쿠바를 시작으로 멀리 인도까지 판매처를 늘렸어요. 5년 후엔 14만 6천 톤의 얼음을 수출합니다. 세계적으로 얼음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고요. 겨울이 아닌 여름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 등 자연에 있던 얼음인 만큼 위생 문제가 발생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얼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1748년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컬러는 기화 원리를 이용해 인류 최초로 인공 얼음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 기화열에 주목했는데요. 컬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발할 수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다 알코올의 일종인 에틸에테르를 이용해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시켜 물을 냉동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실험 결과에만 만족하고 상업화하진 못했어요. 86년이 지난 1834년에는 영국 발명가 제이콥 퍼킨스가 얼음 만드는 압축기를 특허 등록해요. 에테르를 압축할 경우 냉각 효과를 내면서 증발했다가 다시 응축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냉장고의 원리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정작 냉장고를 발명한 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쇄공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그는 매일 활자에 낀 잉크를 지워야 했는데요. 그때 에테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테르가 증발할 때 손이 시리더라고요. 그럼 공기도 차가워지겠죠? 과학은 몰랐던 그였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연구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바뀐다는 걸 알아냈고 냉동용 공기압축기 컴프레서를 개발했어요. 그때가 1862년 최초의 냉장고가 탄생한 거죠. 이후 냉장고는 발전을 거듭했고 1911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전기모터 소형 냉장고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전제품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 초반 일본에서는 냉장고, TV, 세탁기를 신이 내린 세 가지 물건이라 부르기도 했죠.
우리나라 냉장고의 역사는 1965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의 눈표 냉장고로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86,600원.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 싸죠. 그렇지만 그때는 대졸 초임 월급이 11,000원이었기에 월급의 8배 정도가 되는 냉장고가 있는 집은 몇 집 안 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냉장고 보급률은 37.8%였죠. 당시 냉장고는 위시리스트 1순위였다는데 요즘은 집에 냉장고 한 대가 뭐예요.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개인 냉장고까지 있을 만큼 필수품이 됐죠. 요즘 재테크 시장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얼음 경제, 투자 빙하기라 부르는데요. 사실 이 단어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늘 반등의 기회가 왔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굳게 믿으며 얼음 경제 이게 뭐니였습니다.